자, 지금까지 이제 행정 행위론을 마쳤고요. 지난 시간까지요. 오늘부터는 행정 입법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전 지식으로 예전에도 조금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역사를 간략하게 설명을 했지만, 그죠? 프랑스 혁명으로 상징되는 근대는 이 개인의 발견이라고 제가 설명해드렸잖아요. 개인의 발견이 민법적으로 어떻게 발현되고, 형법적으로 어떻게 발현되고, 그 다음에 군법적으로 어떻게 발현되고 하는 거를 막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간단하게 제가 설명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 공법적인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자기지배죠. 자기지배. 스스로의 운명을 좌우한다라는 거잖아요. 그 전까지 절대왕정 시대나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봉건 체제 하에서는 신이나 아니면 하늘의 뜻, 하늘의 아들, 뭐 이런 식으로 권위를 빌려온 거잖아요. 사기죠. 기망해서 빌려온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배를 했죠. 그러나 프랑스 혁명 이후에 프랑스 혁명으로 상징되는 근대 법치국가, 민주주의적 법치국가에서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 지배하는 거죠. 더 쉽게 얘기하면 자기가 자기의 운명을 좌우하는 거죠. 결정하는 거죠. 자기의 권리 의무를 스스로 결정하는 거죠. 그런데 직접 민주주의도 못할 바는 아니지만, 그렇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의제를 채택했고 이 의회를 통해서 자기 지배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서요. 따라서 의회가 그러니까 국민의 손에 의해서 뽑힌 의원들이 모여 있는 의회가 각종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해서 그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죠. 그 정한 거를 그냥 말로만 이렇게 정해놓지는 않겠죠? 어딘가에 써놓겠죠? 형식을 갖춰서 그거를 법률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법률에 의해서 국민의 권리 의무가 규율되니까 그거를 법률의 법규 창조력이라고 법치주의 국가의 원리에서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자, 그런데 이 의회가 모든 사항을 다 입법사항이라는 게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은 어떤 특정한 입법사항을 의회가 전부 다 낱낱이 미리 예견해서 다 정하는 것도 또 비현실적이지 않습니까? 특히나 현대 국가에 있어서 과학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그리고 사회 문화도 옛날과는 다르게 과거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이렇게 변화하잖아요. 그래서 의회가 미리 다 법률에다가 이런 사항들을 다 낱낱이 일일이 만들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부를 행정부에 위임시켜서 만드는 것이 불가피하게 돼서 그런 것을 이제 행정 입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과거에 했던 도식을 한번 다시 이용해서 교재에 있습니다. 행정청이, 그죠? 일반 추상적 부유를 만드는 거죠. 개별 구체적 부유도 규율이죠. 여러분들 행정청이요, 그죠? 행정청은 권리 능력자가 아니죠. 행정청은 권한 행사자일 뿐이잖아요. 자, 그럼 행정청 법률에, 여러분들 법률 한번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법률에 행정청을 대신해서 뭐라고 써져 있겠어요? 무슨 장관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근로복지공단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죠. 일반하고 개별은 뭘 기준으로 한다고 때렸습니까? 수범자죠. 사람.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적용되면 일반이라고 그랬고요. 특정한 사람에게 적용되면 개별이라고 그랬어요. 추상하고 구체는요? 사안이죠, 사안. 불특정 다수의 사안에 적용되면 추상이고 특정한 사안에 적용되면 구체라고 그랬잖아요. 규율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법률 효과가 발생, 변경, 소멸된다. 국민의 권리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쉽게 말해서 어떻게 돼요? 운명이 좌우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사안에 있어서. 예. 그러면 행정청이 개별 구체적인 규율을 했어요. 그러면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지금까지 아주 지난한 시간 오랫동안 배웠습니다. 뭐라고 불렀어요? 행정? 행위죠. 행정청의 오늘부터 할 일입니다. 일반 추상적 규율을 우리는 행정입법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규율은 보통 국민을 향하거든요. 국민에게 효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얘기예요. 그러나 여기서 행정입법에서 말하는 이때의 규율은 행정 내부적인 규율도 포함하는 겁니다. 즉 법규성이라고 그러거든요. 법규성이 있으면 법규명령이라고 그러고요. 법규성이 없으면 행정규칙이라고 한다. 자, 법규성이 그럼 뭐냐? 법규성은 두 가지 관점에서, 두 가지 방향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하나는 국민에게 효력이 있다. 행정부 내부를 넘어서서죠. 국민에게 효력이 있다는 거를 뭐 대의적 구속력, 뭐 이렇게 대의적 효력 이렇게도 설명하고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얘기잖아요. 일반 국민들한테 다 효력이 미치면은 법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원도 법으로서 인식해야 된다는 얘기죠. 법원이 법으로 인식했다라는 거는 거기에 구속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를 이제 재판규범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법규성이 있다라는 얘기는 대의적 효력이 있고 재판규범성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법규성이 있으면은 법규명령이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행정입법은 법규명령이겠죠. 법규성이 없으면은 행정규칙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러면 도대체 법규명령이라는 건 뭐고 행정규칙이라는 건 뭔지는 막연하게 다 이제 이해를 했는데 개념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러면은 뭘 얘기하는 거냐? 보통 대통령령, 그죠? 부령, 총리령, 대법원 규칙, 중앙선거 관련의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헌법에 6가지가 규정돼 있잖아요. 헌법을 잘 읽어보시면 법규명령의 목록을 6가지를 표현해 놨어요. 하나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 관련의 규칙 하고서 명령 규칙 뭐 이런 식으로도 해놨잖아요. 헌법 시간에 다 배웠죠? 그런 거를 보통 법규명령이라고 하고요. 법률과 관계에 있어서 법률의 시행령은 보통 대통령령이고요. 시행규칙은 총리령, 부령이 되는 겁니다. 시행령, 시행규칙. 자, 이거를 법률 조항의 위임을 받아서 또는 법률의 위임을 받아서 어떠어떠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법률에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어서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부령을 우리는 위임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률의 위임을 받아서, 그러니까 법률이 수권해서 만든 법규명령을 위임명령이라고 하고요. 집행명령은 그런 거 없어요. 법률의 위임은 없지만, 그러니까 새로운 사항을, 입법 사항을 정할 수는 없겠죠. 이 법률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절차나 서식이나 이런 것들 정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집행명령이라고 합니다. 자, 행정규칙은 뭐겠어요? 행정규칙은 쉽게 얘기해서 훈령이나 예규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훈령이나 예규를 말합니다. 예규는 매뉴얼이죠, 매뉴얼. 여러분들이 나중에 행정 현실을 알게 되시면은 이 공무원들이요, 법보다 그 예규에 따라서 행정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안 그러면 뭐 감사에 지적받기도 하고 징계도 받고 하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정해져 있는 매뉴얼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그 매뉴얼이 예규예요, 예규. 자, 이런 배경 지식하에서 법규명령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39페이지에. 자, 법규명령이란 행정권이 정립하는 일반 추상적 규율로서 법규성, 즉 대외적 구속력과 재판 규범성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찾아보기 쉽게 말씀드리면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뭐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 관련의 규칙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행정기본법 2조 1호 감옥에서요, 법령에 법률 및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그리고 국회 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 관련의 규칙 뭐 요까지는 뭐 괜찮아요. 괜찮은데 감사원 규칙을 또 넣어놨고요. 그다음에 이런 법령으로부터 위임받은 훈령, 예규, 고시도 즉 행정규칙이잖아요. 이런 것도 이 법령에 포괄되도록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이건 좀 문제가 있는 정의죠. 그런데 행정기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거든요. 행정기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만 통용되는 정의라고 이해를 하시고 이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감사원 규칙이나 그죠? 훈령, 예규, 고시가 이른바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라고 합니다. 이게 과연 법규성이 있는 건지 없는지는 치열한 논쟁 과정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도 진행 중이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강의를 하도록 하고요. 일단 행정기본법이 그 좀 논란이 되는 부분까지 다 법령 안에 포함시켜서 논쟁거리가 있다 정도 이해하시고, 다만 그래도 행정기본법은 뭐 그 행정기본법 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불과한 거니까 이걸로 인해서 논쟁이 종식됐다거나 이럴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일단 그까지만 이해를 하시고 실제 논쟁 내용이나 결론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규명령의 종류예요. 헌법 대의명령, 법률 대의명령, 법률 종속명령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대위라는 뜻은 헌법하고 이꼴관계에 있다는 거죠. 근데 말이 안 됐죠. 대통령령이 헌법하고 이꼴관계로 있는 게 문명사회에서 가능한 일이냐 도대체. 언제적 얘기겠어요? 유신헌법 때 얘기입니다. 법률 대의명령, 법규명령이 대통령령이 예를 들어서 법률하고 효력이 같아지는 경우는 지금 헌법에도 있어요.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외적인 상황이죠. 긴급한 상황에서 해지는 경우고, 보통의 경우 99.9%는 뭐예요? 법률 종속명령이죠. 그러니까 법규명령은 법률의 하위규범이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권한의 소재나 법 형식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 관련의 규칙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감사원 규칙을 법규명령으로 볼 수 있느냐, 아까 잠깐 뭐 의문만 제기했는데, 자, 감사원법 제52조에 감사원은 감사에 관한 절차, 감사원의 내부 규율과 감사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감사 사무 처리에 관한 내용 중에 직접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법률 효과를 발생 변경 소멸시키거나 등의 대외적 구속력, 국민에 대한 효력과 그다음에 재판 규범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가정을 하면 이 헌법에는 법규명령의 목록을 6가지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헌법에 등장하는 법규명령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련의 규칙인데 이렇게 되면 헌법 위반 아니냐. 감사원 규칙은 거기에 포함이 안 돼 있는데 감사원 규칙에 이 법규성을 가진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은 이거는 헌법 위반으로서 위헌무효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헌법에서 말하는 그 6가지의 목록은 그냥 예시한 것일 뿐이지 법률이 법규 창조력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법률의 법규 창조력에 대해서 있는데 뭐 형식도 창설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법률이 헌법엔 없어도 법률에서 아니냐. 이렇게 되면은 이게 뭐 반드시 위헌은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이 논쟁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미루는데 나중에 이 위인고시에 대해서 설명할 때, 즉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론이 있습니다. 그때 설명을 같이 결론이 똑같기 때문에 그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리령하고 부령과의 관계인데요. 이거는 뭐 총리령하고 총리령이 부령보다 더 우위에 있는 거다 라는 견해하고 총리령하고 부령은 대등한 거다 이런 뭐 견해 차이가 옛날 얘기들입니다. 옛날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총리령 우위설에 있으면은 양자가 충돌한다라면 총리령이 우선 적용된다라는 얘기고요. 만약에 동의설에 있으면 뭐 신법의 우선의 원칙이라든지 아니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해결이 되겠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총리령하고 부령은 충돌될 일이 거의 없죠. 왜냐하면 서로 관할하는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 법규명령의 성립 요건이나 효력 발생 요건, 주체에 관한 요건 뭐 더 설명 안 해도 알 것 같죠. 그다음에 절차에 관한 요건으로 대통령령은 법제처의 심사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되고 총리령하고 부령은 법제처의 심사만 거치면 됩니다. 따라서 절차적 요건에서 대통령령하고 부령과의 차이점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쳤느냐 안 거쳤느냐의 차이만 있어요. 그 다음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고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행정상 입법 예고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형식에 관한 요건으로 뭐 조문 형식을 취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 뭐 특별히 더 설명할 거는 없어요. 그 다음에 내용 및 근거에 관한 요건인데, 자, 행정입법, 저 법규명령을 제정하는 것도 행정작용이잖아요. 그럼 행정작용이면은 법률과 관계에 있어서 법치국가의 원리상 법률 적합성의 원칙이 작동이 되겠죠? 법률 적합성의 원칙은 크게 2가지잖아요. 법률 우위의 원칙과 법률 유보의 원칙이죠. 즉, 법규명령이, 대통령령 부령이 법률의 하위에 있다는 거죠. 법률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라는 법률 우위의 원칙이 작동이 되고요. 그 다음에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되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효력 발생에 관해서 법규명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경감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이 있는 법규명령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30일이 경과해야 된다. 로 돼 있고요. 문제는 기산이죠. 어떻게 계산할 거냐의 문제인데 거기에 관해서 행정기본법 7조에서 특별히 시행일의 계산에 관한 조항이 입법이 됐습니다. 입법이 됐는데 이거는 논리적으로 여러분한테 설명이 잘 안 돼요. 왜 안 되냐? 법제처의 그냥 실무를, 법제처가 지금까지 쌓아온 실무와 간행을 고스란히 입법화했어요. 따라서 초일 불사님의 원칙이라든지 뭐 공휴일 만료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민법과 행정법상의 기간 계산의 원칙이 적용이 좀 이상하게 적용이 돼 있어요. 그냥 이건 뭐 어떻게 설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보고서 아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런 부칙 조항들이 많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초일을 산입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포 후 일정 기간 경과 후 시행한다는 경우에는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도 그날 만료하게 되도록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행정기본법 제7조를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제가 특별히 설명할 건 없습니다. 자, 법규 명령하고 소급 적용의 문제입니다. 이른바 소급입법의 문제죠. 과거에 완성된 사실 또는 법률 관계에 대해서 이미 완성된 사실 또는 법률 관계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규율을 해서 그렇죠?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작동하는 법규를 만든다. 그러면 진정소급입법이라고 배웠죠. 헌법 시간에. 근데 지금 ing죠. ing. 과거에 시작은 됐지만 지금까지 완성되지 않은 그런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대해서 국민에게 불리하게 시혜적 범위는 상관없어요. 불리하게 작동하는 그런 법규를 만들었다. 그러면은 그거는 부진정소급입법이죠. 부진정소급입법. 우리가 진정소급입법하고 부진정소급입법을 나누어서 설명하니까 이게 뭐라고 그럴까요? 이게 그냥 단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죠? 신뢰 보호 양하고 관계입니다. 그죠? 진정소급입법일수록 신뢰가 보호돼야 되죠. 뭐 이런 관계겠죠? 그래프로 그리면 진정소급입법일수록 신뢰를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되잖아요. 헌법에도 규정돼 있잖아요. 헌법에도 헌법 13조인가요? 그 재산권이나 참정권은 뭐 소급해서 박탈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재형법정주의에 있어서도 형벌을 소급해서 적용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뢰의 양이 절대적이 되는 거죠. 진정소급입법에서는. 그러나 부진정소급입법에서는 신뢰의 양이 반비례 관계에 있는 거잖아요. 법이라는 거는 항상 개정되는 거잖아요. 국회가 맨날 개정하고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법은 개정되는 걸 전제로 돼 있습니다. 사유현실이 안 맞으면 법이 개정돼야죠. 그러니까 부진정소급입법은 신뢰의 양이 점점 줄어드는 관계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게 막 진정소급입법하고 부진정소급입법이 이렇게 막 단선적으로 이렇게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게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데 어느 순간 잡아서 이건 진정소급입법이니까 신뢰 양 때문에 그 신뢰 보호를 하는 거고 어느 쪽에서는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관계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그게 더 쉬워요.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자, 진정소급입법은요. 법치국가의 원리상 허용돼서는 안 되는 거죠. 형벌 불소급을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어떤 행위를 했는데 뭐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수 있는 행위지만 뭐 형법에 적혀져 있지 않아요. 아는데 안 와서 그냥 했어요. 근데 나중에 법을 만들어서 뭐 징역 5년에 처하고 이렇게 되면은 불안해서 살 수가 없죠. 시민의 안정적인 생활이 자유가 박탈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재형법정주의가 근대의 헌법이나 형법 이론의 엑기스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맞죠? 예. 그런 게 이제 소급입법 문제인데 따라서 원칙적으로 허용이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허용이 안 된다라는 거는 개정 전법을 적용하라는 거예요? 개정 후법을 적용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입법이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개정 전 법령을 적용하라는 얘기죠. 다만 신뢰보호가 절대적으로 작동하기는 하지만 예외가 없는 건 아니죠. 예외가 없는 건 아닙니다. 자, 친일 반민족 행위를 해서 나라를 팔아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거를 용인할 수는 없죠. 그게 용인이 돼서는 안 되죠. 그러면 누가
어느 누가 일제와 같은 악독한 외적이 침입을 해서 우리를 점령했을 때 어느 누가 나라를 위해서 분연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친일을 하는 게 낫죠. 돈이 다, 재산이 다 형성된 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신뢰보호 대상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예외죠. 자, 헌법재판소의 워딩대로 하면은요.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거나 혼란스러워서 보호할 만한 신뢰이익이 적은 경우와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그리고 신뢰보호 요청에 우선하는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에는 진정소급입법도 예외가 허용되는 겁니다. 100% 예외 없는 절대적 원리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런 소급입법 금지 원칙은 지금 법률에 관해서는요. 법률의 소급입법 금지는 헌법의 관심 대상인 거고요. 지금 우리 행정법에서는 법규명령이겠죠. 법규명령의 소급입법에 관한 게 우리의 테마인데 그 행정규칙 중에서 처분 기준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판례입니다. 훈령 예규로 정해놨지만, 그죠? 예컨대 재량 준칙을 정해놨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재량 준칙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법령이 아니니까 소급입법 금지 원칙이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 판례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옛날 종기에 관한 설명을 여러분들한테 했었죠. 종기. 기간 중에 부간 중에 기간이 있고요. 기간 중에 종기가 있잖아요. 부당하게 짧게 정해져 있는 종기는 존속기간이 아니라 갱신기간으로 해석한다라고 설명을 했죠. 기억나시죠? 예. 그럼 갱신기간인데 이 갱신하는 사람, 즉 연장허가나 이런 거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요건만 갖추면은 당연히 이 기간이 연장될 거라는 신뢰를 가지고 있겠죠. 근데 행정부가 그 신뢰에 관한 갱신에 관한 처분 기준을 뒤늦게 바꿔서 이 사람한테 새로운 요건을 더 부과한다거나 갱신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되면은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위반될 수 있겠다라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설명할 게 부진정 소급입법입니다. 원칙적으로 부진정 소급입법은 허용되는 거죠. 법률이라는 것은 항상 이 사회의 발전이나 변화에 대응해서 개정되게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이 기존의 구법령이 영원 불변할 것이다라는 신뢰는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부진정 소급입법은 개정 전 법령을 적용해야 돼요. 개정 법령을 적용하는 게 원칙이겠습니까? 개정 법령을 적용하는 게 원칙인데 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신뢰의 양하고 이 관계에 있어서 이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뭐 중간쯤에 예컨대 이런 쪽에 해당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러면은 이 부진정 소급입법으로 취급은 되지만 신뢰의 양이 상당히 많은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때 그것을 조정하는 것이 주로 경과 규정들이죠. 몇 년 후부터 시행한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경과 규정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과 규정 말고도 뭐 부칙 조항에 당장 시행하도록 돼 있지만 뭐 보상을 해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요거 신뢰의 양을 조정해주는 장치들이 기술적인 장치들이 있어요. 더 자세한 사항은 헌법 시간에 배우시도록 하시고요. 네. 자, 어쨌거나 부진정 소급입법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정 법령이 적용되는데 그런데 신법령을 적용함으로써 중대한 신뢰에 손상이 간다.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 부진정 개정 법령을 적용하는 게 위헌인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때 작동하는 게 역시나
이익 형량이죠. 공익과 사익의 비교 형량이죠. 자, 이 신뢰보호 원칙이 주로 처분과 행정행위와 관련해서 작동하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할 때 제가 행정행위와 관련된 신뢰보호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지금 설명하는 거는 신뢰보호 원칙이 법령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거죠. 적용하는 거죠. 네,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럼 판례의 워딩대로 말씀을 드리면 신뢰보호 원칙 위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 침해의 방법 등과 새 법령을 통해서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비교 형량하라는 겁니다. 자, 보통의 경우에는 누차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구법령이 영원히 적용될 것이다라는 신뢰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신뢰보호 원칙에 있어서 법령 적용에서 신뢰보호 원칙은 항상 그 사익이 불리하게 돼 있습니다. 있지만은 이른바 유도된 신뢰 문제가 헌법 시간에 많이 거론이 되고 있잖아요. 예컨대 뭐 시험 요강을 미리 발표해 놨고 그 시험 요강대로 열심히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뭐 시험 보기 직전에 요강을 바꾼다든지 아니면은 무슨 개발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따라서 강력하게 국가가 유도를 해서 그죠? 투자를 하게 했는데 계획을 무산시켰다든지 이렇게 되는 유도된 신뢰라고 표현하던가요? 헌법에서요? 이런 경우에는 신뢰의 보호가치성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죠? 네. 자, 법률에서 부진정 소급 입법이 위헌인 경우는 헌법 시간에서 배워야 되는 거고요. 우리는 지금 행정법 시간이기 때문에 법규 명령이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 제가 본 것은 지금 243페이지 하단에 있는 것입니다. 그거 이외에 더 있는지는 자신 없지만 아마 요거 정도가 다인 것 같아요. 비관리청이 사업비 대신에 항만시설을 총사업비 범위 안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항만공사를 하는데 항만공사 도중에 구시행령이 개정돼서 총사업비를 계산하는 방식이 불리하게 작동됐다. 인 경우. 절대평가자를 시행하는 시험 방식이었는데 느닷없이 상대평가제로 됐다. 이런 경우하고 시험에 있어서요. 그 다음에 한약사 시험인데 한약 관련 학과를 졸업하면 되는 것처럼 돼 있었는데 뭐 자격 요건이 바뀌어서 한약학과를 졸업하기로 시험 직전에 바꿔놨다. 뭐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 부진정 소급 입법이 위헌인 경우로 판단되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판례상 그렇습니다. 요거 3개 정도밖에 없으니까 조금 눈여겨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법규명령의 제정 범위와 한계입니다. 먼저 위임명령의 경우에요. 주로 문제는 위임명령에서 나오겠죠. 이미 여러분들이 헌법 시간에 충분히 배운 내용을 다시 여러분한테 설명해드리는 것에 불과하긴 한데요. 자, 위임명령은 상위 법령으로부터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위임받는 사항에 대해서 정하는 것을 위임명령이라고 하고요. 집행명령은 이미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그죠? 규정한 내용을 세부적인 절차나 서식 같은 걸 정하는 것을 집행명령이라고 했어요. 자, 어떤 영역의 입법 사항이 있어요. 자, 이런 입법 사항이 있습니다. 이거 그냥 지금 하는 설명이 이렇게 여러분한테 이해하기 편하기 위해서 뭐 좀 그림 그려가면서 하는데 완벽하게 이렇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해하기 편하게 해드리려고 그냥 그림으로 제가 한번 설명하는 방식을 채택해 봤습니다. 자, 어떤 입법사항이 있어요. 이 입법사항을 누가 정해야 돼요? 아까 배웠어요. 헌법 40조. 의회에서 정해야죠. 국회 입법의 원칙이잖아요. 맞죠? 네, 국회 입법의 원칙인데
이미 그래서 정해놨어요. 이 부분은 정해진 부분이거든요. 정해진 부분인데 이게 좀 추상적으로 돼 있어서 서식도 없고 해서 이미 정해진 내용을 다시 세밀하게 다시 정했어요. 그럼 무슨 명령이라고 그랬어요? 위임명령이 집행명령이. 집행명령. 자, 원래 국회 입법의 원칙이라서 국회가 다 정해야 되는데요. 그렇죠? 여러 가지 한계 때문에 국회에서 다 정하지 못하고요. 다 정하지 못하고 이 부분은 그냥 이 부분 잘라서 이거는 행정부에 위임을 했습니다. 그럼 무슨 명령이에요? 위임명령. 따라서 집행명령하고 위임명령의 차이점은 뭐예요? 집행명령은 이미 법률에서 정한 내용을 정한 거죠. 위임명령은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부분을 정하는 거죠. 법률에서 다 안 정하고 이만큼만 떼어놨다고 그랬잖아요. 위임명령은 대신에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지 법률로부터 수권을 받아야지 정할 수 있는 거고요. 집행명령은 수권이 필요 없죠. 이미 정해놓은 걸 또 정하는 거니까. 대신에 새로운 입법 사항을 정하면 안 됐죠. 이런 관계입니다. 그럼 먼저 위임명령부터요. 위임명령이 쟁점이 많잖아요. 위임명령부터 살펴보겠다. 자, 위임명령을 법률의 관점에서, 그렇죠? 법률이 어떻게 위임을 해야 되느냐는 관점. 법률이 위임명령에게 어떻게 위임해야 되는, 법규명령에게 어떻게 위임해야 되느냐는 관점에서 먼저 살펴보고요. 다음으로 법규명령, 그렇게 위임을 받아서 만들어진 법규명령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부분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그럼 앞에 부분, 법률이 어떻게 위임해야 되는지에 관한 부분인데, 먼저 위임의 내용이에요. 위임의 대상이 되는 내용입니다. 자, 어떤 것을 의회에서 직접 정해야 되고, 어떤 것을 행정부에게 위임해도 되느냐, 법규명령에 위임해도 되느냐의 문제예요. 첫 번째 문제. 그림이 좀 우스꽝스럽지만 이거를 의회에서 정하고요. 이것을 전부 행정부에 위임했다. 그러면은 딱 봐도 안 될 것 같죠? 안 될 것 같죠? 네. 뭐겠어요? 이때 이것을 가르는 기준, 우리가 법률 유보론에서 공부했죠. 중요사항 유보서. 그렇죠? 본질성 이론. 본질적인 것은 의회가 정하고 본질적이지 않은 것은 행정부에 위임할 수 있다. 이 원칙이 법률유보 원칙이 행정입법에도 그대로 관철이 되는 거죠. 법률유보 원칙이 행정행위에만 적용되는 원칙은 아니잖아요. 모든 행정작용에 다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임 입법에서도 그 법률 유보의 원칙이 작동하고 그때의 법률 유보의 원칙에 관한 내용이 그대로 행정입법에 적용된다라고 하면은 본질성 이론이 통설인 거고요. 중요사항 유보설이. 자, 중요사항 또는 본질적인 사항은 의회가 직접 정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거는 행정입법을 해도 된다라는 거죠. 위임해도 된다. 그럼 뭐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뭐가 본질적인 것이냐 이게 또 다시 문제가 되고 그때 설명했던 거는 기본권적인 중요성, 그죠? 기본권적 중요성과 의회가 가지는 입법 절차에서 규율되어야 고유한 필요성, 즉 의회 절차는 공개성과 이익 조정 기능이 행정부에서 행정입법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수하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래야만 하는 예컨대 사회 형성적 어떤 사항을 정한다. 이런 것들은 의회가 반드시 정해야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기준으로 본질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해보자 라는 게 이제 헌법학계의 통설적인 견해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할 거는 위임의 형식이에요. 위임의 명확성이죠. 위임을 명확하게 해서 위임을 해줘야지, 법률에서 명확하게 위임을 해줘야지 모호하게 위임해주면은 받아들이는 행정부가 뭘 정해야 될지 모르고요. 그리고 자칫하면 위임받은 것보다 더 많은 거를 정할 수도 있잖아요.
또는 더 과소해서 정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위임입법의 명확성의 원칙이 문제가 되고 요거가 주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포괄이임금지 원칙인 거죠. 자, 포괄이임금지 원칙은 포괄위임금지 원칙, 즉 위임의 명확성의 원칙은 법규명령에 작동되는 건 분명하죠. 근데 자치법에 위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지방의회의 조례에 위임할 때는 포괄이임금지 원칙이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또 문제예요. 위임이 명확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도대체 뭐가 명확한 거냐? 도대체 뭐가 명확한 거냐? 이거에 대한 잣대가 또 필요합니다. 그 잣대가 예측 가능성이 있죠. 예측 가능성이라는 거는 별거 아니죠. 법률을 읽어봤더니만 뭐가 행정부에 위임됐다라는 거를 대강 알 수 있으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예측 가능성 이론이잖아요. 헌법 시간에 배웠죠? 네. 그러면은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은 위임조항만 읽어보고 자 무슨 법 몇 조 몇 항 가로 열고 뭐 권한의 위임 이렇게 써져 있거나 뭐 법령의 위임 뭐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법 읽어보시면 아시잖아요. 거기에 그 조항만 읽어봐서 위임될 내용의 예측 가능성이 있으면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요. 그 법률 전체를 다 읽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 조항만 달랑 읽어보지 말고 일반적 법률 해석을 통한 예측 가능성이죠. 그 다음에 그 잣대도 기본권을 침해하는 영역에 있어서는 매우 엄격하게 예측 가능성을 따지게 되겠지만 급부 행정에 있어서는 뭐 상대적으로 좀 완화된 잣대를 들이대겠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막 변화무쌍한 그런 상황을 정할 때에는 잣대가 좀 느슨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거보다 더 엄격해지겠죠. 이런 식으로 잣대가 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즉 규율의 효과와 규율 대상의 특성에 따른 명확성 판단이라고 압축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사항들은 이제 헌법과 관련된 건데요. 처벌 규정의 이 문제인데 뭐 모법이 범죄 구성요건의 구체적 기준과 벌의 상한을 정해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된다. 재임에 있어서 이거를 대통령령에 이 부분을 대통령령에 위임을 했어요. 대통령령에 위임했는데 대통령이 아무것도 안 하고 불용으로 다시 위임을 했습니다. 이런 백지 위임이라고 그러죠. 이런 거 보고. 백지임은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의회의 의사를 무시한 거잖아요. 따르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또 다 낱낱이 다 대통령 명령으로 다 정해야 되는 거냐? 그런 건 아니죠. 대강을 정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대강을 정하면. 자, 이번에는 이제 반대 측면, 위임명령 측면에서 법규 명령을 바라봤을 때 일단 법률 적합성의 원칙, 즉 법률 유보의 원칙과 법률 우위의 원칙이 적용이 되고 위임명령은 명확해야 되고 그 명확성의 원칙도 적동되고 그 밖에 신뢰보호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과 같은 헌법성의 원칙이 작동된다. 뭐 이거 더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사례 중에서 최근에 나온 사례 중에서 248페이지에 있는 사례는 조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죠. 이른바 전교조죠. 전교조의 법의 노조 통보가 사회적 이슈가 됐던 거 기억이 나십니까? 최근에 사회적 이슈가 과거부터 있었지만 최근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난 거잖아요. 신문지상에서 보셨죠? 그죠? 매체를 통해서 아실 건데 자, 노동조합법에는 법의 노조 통보라는 제도는 없어요. 그냥 단지 노동조합의 요건과 개념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노동조합법에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만약에 이슈가 됐던 게 뭐죠? 그 해고된 노동자가 조합원이 된 경우죠. 그런 경우에는 그런 사람이 포함되어 있으면은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겠다. 라는 것은
노동조합법 시행령에 비로소 규정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법의 노조를, 그러니까 내가 이제 다음부터 노동부 입장에서요. 다음부터 니네 정교조는 이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거를 통보하는 제도거든요. 알려줬단 말입니다. 그럼 이게 그냥 노동조합법에 있는 노동조합의 개념 정의에 따라서 너는 이제 노동조합이 아니네. 확인적으로 통보한 거냐? 아니면 이 노동조합의 성립과 폐지를 확정해서 형성적으로 통제한 거냐의 해석 문제가 있는데 후자를 채택한 거죠. 후자를 채택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법률에 노동조합법에 그런 제도가 없는데 시행령에서 그런 제도를 만든 거가 되는 거잖아요. 만약 확인적인 거라면은 뭐 그냥 있는 거 그대로 또 한 번 더 규정한 거밖에 안 되는 거니까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후자의 해석론을 채택을 해서 법의 노조 통보는 형성적 행정행위인데 법률에 그러한 규정이 없으니 그쵸, 위헌 위법한 거죠. 이렇게 해석한 판례가 최근에 전원합의체 판례가 있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단락에 보면은 여러분들은 뭐 이미 헌법 시간에 다 배웠겠지만 되도록이면은 헌법의 합치적인 해석을 하라는 얘기죠. 되도록이면 헌법 합치적인 해석을 하라는 게 그 다음 단락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집행명령으로 가서요. 집행명령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있는 내용을 다시 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임이 없어도 제정할 수 있다. 위임명령과의 다른 점이죠. 그러나 새로운 입법사항을 정하면 안 되죠. 이미 정해져 있는 내용을 더 세밀하게 정한다든지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이게 이슈가 됐던 거는 뭐냐면은,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여러분들 노숙부 생기기 전에 사법시험령이 있었죠. 사법시험법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사법시험법이 있었던 게 아니고 사법시험령이 있었어요. 영이 있었는데 시험 제도의 형성과 관련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이 행정법 시험의 꽈락이죠. 주로 꽈락은 상법하고 행정법에서 나왔었어요. 번갈아 가면서. 그래서 어느 해에는 행정법 명가락만 하면 무조건 사법시험 합격한 때도 있었어요. 행정법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우리가 공법 과목 하면은 여러분들은 헌법을 연상하시는데 헌법 가락보다 행정법 가락이 한 100배는 더 많을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행정법 진짜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과거의 사법시험도 마찬가지였어요. 행정법 가락을 면하면은 어느 해에는 좀 특별한 얘기긴 하지만 다 상관없어요. 행정법 가락만 면하면 무조건 합격이에요. 그런 때도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 행정법 가락자 중에 한 명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제 별별 주장을 다 하는 거죠. 별별 주장을 다 하는데 그 중에 주장 중에 하나가 사법시험령이잖아요. 법규명령이잖아요. 시험제도를 규율하는 법규명령이잖아요. 법규적 사항을 적용놨잖아요. 근데 위임명령이라고 본 거죠. 법률에서 적어놔야 되는데 법률에 위임 없이 사법시험령만 덜렁 있으니까 이거는 위임입법의 원칙에, 아까 얘기했던 위임입법의 원칙에 어긋나서 무효다. 따라서 사법시험은 전부 무효가 되는 거죠. 그 사람 주장대로라면. 이때 대법원 판례의 해석론이 뭐였느냐. 사법시험령은 변호사를 선발하는 변호사법, 그 다음에 법관을 선발하는 법원 조직법, 검사를 선출하는 검찰청법에서 규정된 내용을 한꺼번에 조금 더 세밀하게 만들어 놓은 집행명령이라서 법률에 위임이 없어도 제정할 수 있었던 거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자, 법규명령이 하자죠. 자, 법규명령도 아까 성립요건에서 주체, 절차, 형식, 내용상의 요건을 갖춰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갖추지 못하면은 법규명령에 하자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행정행위 때는 하자가 있으면은 취소 사유가 있는 하자가 있고 무효 사유가 있는 하자가 있잖아요. 그거는 왜 취소 사유 있는 하자가 있었던 거죠? 행정행위의 무슨 힘 때문에?
공정력 때문에 그랬던 거잖아요. 근데 법규명령에는 공정력이라는 제도가 없겠죠? 그러니까 유효, 무효만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요, 법규명령이 뭐 법률에 위임 없이 제정됐다라든지 해서 그 하자가 있어요. 그러면 무효잖아요. 무효이면은 아무 효력도 없는 거냐? 경우에 따라서는 대국민적 효력은 없지만 행정규칙으로서의 효력은 남아있을 수 있다라는 게 또 판례입니다. 법규명령으로서는 무효지만 행정규칙으로서의 효력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게 판례예요. 자, 권리구제인데 법규명령은 그 자체로, 그죠? 그 다음에 참 250페이지 맨 위에 법률의 위임의 근거가 없어서 효력이 무효인 법규명령이요. 법률의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생기면 그때부터 이제 효력이 다시 생긴다라는 게 판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규명령은 그 자체로 처분성이 없죠. 항고소송은 처분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처분성이 없어서 그 자체로 취소 소송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만은, 항고소송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만은 이른바 처분적 명령, 처분적 조례 기억나시죠? 두밀분교 사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직접 취소 소송이나 무효확인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법규명령의 소멸, 법규명령이 폐지됐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뭐 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데, 뭐 그건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시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더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